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의 총괄평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혹시나 문제를 먼저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풀어주는 풀이를 듣는 것은 별로 그게 공부가 많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스스로 문제를 일단 풀어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먼저 같이 볼게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이 문제, 총괄평가 문제가 출판사에서 만든 문제이긴 한데 조금 그렇게 좀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1번. 경제활동의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경제활동의 대상을 이제 우리가 재화하고 서비스로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데, 자, 이 재화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영어로는 굿즈라고 하는데, 어떤 물건 상품. 그래서 이 상품은 우리 만져질 수 있는 거, 소유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거는 재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건 영어로 이거잖아요. 서비스. 서비스. 유가 맞지? 선생님 오랜만에 영어를 쓰려고 헷갈리네요. 자, 유가 맞는 것 같아요. 서비스. 서비스라는 거는 눈에 만져지는 그런 물건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효용 가치를, 만족감을 주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봐줍니다. 그러면 우리 그 병원에서 진료를 본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보는 게 어떤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분명히 효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료비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마찬가지 우리가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잘라요. 파마를 해요. 그러면 우리 그거에 대한 비용 지불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미용실에 가서 내가 머리를 자르거나 뭐 파마를 하거나 이런 거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서비스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효용 가치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비용을 지불하죠. 자, 그런 거는 이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다른 거 하나를 골라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은 정답을 먼저 얘기할게요. 정답을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 이 공연, 가수의 공연을 본다. 이거는 뭐 재화와 서비스 중에 무엇일까요? 얘는 서비스로 일단 구분을 해요. 자, 그리고 뭐 떡볶이, 사회 문제집, 텔레비전. 자, 이거는 다 재화가 맞아요. 얘는 재화가 맞아. 그쵸? 얘네는 어떠한 형태가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3, 4, 5번은 재화가 맞아. 근데 1번은 지하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오류가 있어요. 이 지하철은 물론 형태가 있고 만질 수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지하철이라는 거 자체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재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하철과 같은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는 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지 이 대중교통 자체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내가 소유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1번도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문제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오류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올 적절하지
아는 것을 골라보래요. 자, 기억, 요거. 자, 서비스이면서, 자, 생산, 분배, 소비 활동 중에서 소비 활동에 해당하는 거. 자, 소비 활동 중에서, 아까 소비 활동 이 재화와 서비스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서비스에 해당하는 소비 활동을 골라보래요. 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맞아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맞아요. 가수의 콘서트를 봤다. 맞아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했다. 맞아요. 다 나머지 서비스고 요거 3번 요거 떡볶이 요거만 재화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경제 주체로서 가계의 역할을 아닌 것을 골라보래요. 자, 우리 경제 주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가계와 기업과 정부.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요. 자, 서로 이 가계와 기업은 서로 생산 요소를 서로 주고받고 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다가는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세금을 가지고 또 공공재를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주체들이었어요. 자, 소득 이제 가계 이 중에서도 가계라고 하는 건 이 집가자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개개인들을 말하는 거야. 개개인들. 자, 이 가계의 개개인들이 경제 주체로서 하는 역할이 아닌 거를 골라보래요. 자, 소득의 일부는 저축하고 세금도 낸다. 맞죠? 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고자 경제활동한다. 맞죠? 자, 이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가 바로 이거야. 최소 비용과 최대 만족을 얻는 거, 효율성. 이게 이제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 맞아요. 자, 재정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돕고 국민 경제 질서를 유지한다. 자, 이거는 누구의 역할인 거야? 이거는 개인이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자, 재정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가계와 기업에게 세금을 걷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이 세금을 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세워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또 기업에서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 지원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국민 경제의 질서를 잘 유지하도록. 근데 경제를 시장에다가 온전히 맡겨 놓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4번은 바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얻은 소득을 가지고 뭐 상품을 구매한다. 맞아요. 자, 1, 2, 3, 5번은 전부 다 개인들, 가게에서 하는 역할이 맞습니다. 4번만 정부의 역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두 사례를 종합하여 자원의 희소성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맞는 걸 골라보래요. 자, 극지방, 북극, 남극에서 에어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열대지방, 1년 내내 여름과 같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열대지방에서 에어컨을 원하는 사람이 많겠죠.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 과거에는 깨끗한 물이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아무 때나 가서 그냥 시냇물, 개울가에 있는 물 떠서 그냥 마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 생수를 돈 내고 사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 물이나 마시면 큰일 나지. 배탈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자원이라는 거는 어때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 희소성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원이 무한정하게 계속 있는 게 아니죠.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자원의 희소성. 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자원은 무한정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래. 자,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자,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져. 맞지? 이거가 2번이 맞네요. 자, 한 번 나타나면 사라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한 나라 안에서는 변하지 않나요? 변해요.
자, 절대적인 양에 의해 결정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상대적인 거예요. 자, 에어컨이라는 자원도 극지방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열대지방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맞는 거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5번 문제도 좀 이상해요. 이 제시문 이거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자, 이게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 삽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안 읽어봐도 되고 요 문제하고 보기에서 고르면 돼요. 자, 합리적 선택의 조건을 골라보래. 자,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거는 자, 무엇이에요? 합리적. 자, 합리적이라는 거는 자, 비용과 편익이 있을 때 누가 더 큰 게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비용은 최소로 하는 게 그리고 편익이라는 거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거를 편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편익은 최대화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편익이 커야 합리적 선택이요. 맞아요. 자, 기회비용이 가장 큰 거. 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자,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자, A, B, C, D, E 여러 개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이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만약에 B라는 아이를 선택했어. 자, 그러면 A, C, D, E는 어때요?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내가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는 거야. 왜? 이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자, 그럼 내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는데 그러면 B를 선택하면 나머지 A, C, D, E는 포기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이 가치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I, 가장 가치가 큰 애를 기회비용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기회비용은 커야지 좋은 걸까요? 자, 기회비용이 크다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없지요. 자, 기회비용이 가장 작아야 내가 이 여러 선택지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기회비용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순간적인 욕구에 충실한 선택이라. 자, 순간적인 욕구에 충실하면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 이런 거를 충동 구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충동 구매. 충동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계획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무계획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까 안 될까? 될 수 없겠죠. 자, 리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선택이다. 그렇지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놓고 그것들의 이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보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봤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효용 가치가 큰가, 편익이 가장 큰가, 기회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따져보고 자,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를 선택해야 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되겠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자,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보래요. 자, 시장 경제 체제라는 말은 자, 이 시장에 의해서 이 경제 체제가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체제, 그런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날에는 자본주의 체제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 그거랑은 거의 동의어 같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장 경제 체제라는 말은 자본주의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거, 개인의 재산,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라는 점, 그리고 자, 개개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에 누가 간섭하지 않죠. 내가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거,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특징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골라보면 되겠어요. 자,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해요.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한만 지불하고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시장경제 체제이고 자본주의예요. 틀렸어요. 자, 니은. 생산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내린다. 그렇지요.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니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맞아요. 자, 리을.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하는 거 여기까지 맞는데 그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럼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거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6번을 보겠습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무엇인가? 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모모하고 유지하고 방지하고, 경제 주체들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 어느 정도 정부에서 규제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방금 자,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방금 봤잖아. 6번 문제에서. 자, 근데 이 시장 경제 체제는 자,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 주고 개인의 사유 재산을 보장해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자,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내 자유야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다 하면 될까? 자, 그렇게 하면 자, 개인한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우리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규제하고 간섭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한다. 정부의 역할 맞아요. 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것도 맞아요. 자, 물가 상승이나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맞아요. 이거 다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이에요. 자, 경기 안정을 위해서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을 통제한다. 모든 상품의 가격을 통제한다. 자, 이런 사회가 있긴 있어. 어떤 사회냐? 사회주의 사회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 있죠. 북한 같은 그런 사회주의 사회. 자, 이런 데서는 국가에서 굉장히 간섭을 하고 경제의 모든 것을 다 정부에서 통제합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경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계획 경제 체제라고 얘기해요. 아까 6번에서는 그 시장에서 모든 경제를 다 시장 기능에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 경제 체제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걸 반대로 정부에서 모든 모든 그 경제 체제를 통제한다. 중앙에서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계획 경제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사회는 사실상 오늘날은 없어요. 왜냐? 예전에 그 공산주의 사회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 공산주의는 결국에 이제 실패한 이론으로 끝났죠.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이 공산주의는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정부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는 사회는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독과점 방지, 뭐 규제 법률 뭐 이런 거를 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한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간섭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통제하는 거, 모든 가격을 시장에 다 정부에서 정한다. 이렇게 완전히 통제하는 거는 오늘날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제 주체로 옳은 것은 자, 세금을 납부한다. 고용과 소득을 창출한다. 자,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활동한다. 자, 누구겠어요? 그치, 기업이죠. 이건 어렵지 않죠? 자, 9번. 자,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 관련 법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해야 돼요. 맞아요. 연구 개발보다 시설 투자에 힘쓰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업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물론 비싸게 팔수록 기업에게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커지겠죠. 하지만 가격을 무조건 높게 책정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다 팔아줘요. 그렇지 않지. 시장 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면 소비자들이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결국에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는 이윤을 무조건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라고 해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었었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치? 자, 가격과 거래량이 있을 때, 자,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여기서 이 적정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기업에서 무조건 높게 책정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다양한 제품 제공한다. 맞아요. 자, 이런 사회복지 사업 같은 거 사회 전체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된다. 맞아요. 자, 이거 다 맞아요. 나머지 1, 2, 4, 5는 다 맞고 3번은 틀립니다. 10번 기업가 정신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래요. 자, 기업가 정신이란 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맞아요. 새로운 상품과 기술 개발한다. 맞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자,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지만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모험심이죠. 자, 불확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야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야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가는 항상 불확실한 미래에도 투자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게 기업가 정신이었어요. 자, 경제활동 관련된 법을 제정한다. 법을 제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에서 하는 역할. 법을 만드는 건 국회, 즉 정부에서 하는 역할인 거지. 아니, 정부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역할인 거지. 개인이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11번. 자,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를 골라보래요. 자, 이 문제도 이 제시문 이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불필요한 제시문인데 이것도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나 봐요. 무시하세요. 자, 무시하고 자, 생애 주기라는 거는 뭐예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일평생이 생애라고 하잖아요. 그 생애에 처음에 태어나서 자, 유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자, 어른이 되는 청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중장년기 를 거쳐서 노년기, 자, 요런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그쵸? 자, 요런 걸 이제 생애 주기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우리의 소득이 달라지고, 그리고 소비 활동이 달라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생애 주기를 잘 고려해서 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요? 자, 중학생 가람이 자, 아직 학생이니까 아직 소득은 없어요. 지출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용돈을 받으면 다 써버린대. 항상 부족하대. 자, 제대로 된 경제활동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왜? 너무 무계획적인 충동적인 소비활동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2번. 올해 직장에 들어간 나림이 삼촌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월급보다도 돈을 더 많이 쓴대. 야, 틀렸죠. 왜? 우리 항상 어때? 자,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뭐가 더 많아야 돼? 수입이 항상 많아야 돼. 지출이 더 많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빚을 지게 되고 이 빚을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파산할 수도 있잖아. 경제 파탄이 나는 거예요.
자, 다람이 아버지는 노년기에 생활에 대비해서 연금에 가입하셨대. 너무 잘하셨다. 그쵸? 자, 우리 항상 이렇게 노년기에는 어때요? 더 이상 수입이 없죠. 더 이상 소득은 없는데 지출만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돈을 버는 이 청년기와 중장년기 동안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열심히 또 저금을 해놨다가 그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수입이 없어지는 노년기에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실 때 돈을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미래 이제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가입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잘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람직한 경제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중소기업 다니는 나림이의 어머니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저축을 전혀 하지 않는데 저축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미래를 위해서 항상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항상 돈을 모아야 돼요. 저축을 해야 돼요. 자, 5번. 은퇴한 마라미네 할아버지는 모아놓은 돈이 없지만 일을 할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노년기에는 수입이 없어지고 지출만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출을 좀 줄여야 되죠. 젊었을 때 돈 많이 버실 때처럼 그렇게 돈을 팡팡 쓰시면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노년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노후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볼게요. 자산 관리의 중요성.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요. 자, 자산 관리라는 거는 뭐예요? 나의 돈, 나의 자산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얼마의 소득이 들어오고 얼마의 지출이 나가고 이런 거를 잘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잘 하면서 나의 자산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불려 나가는 거 그게 자산 관리잖아요. 이 자산 관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골라보래요. 자, 우리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 맞아요. 우리 100세 시대에 노년기가 그만큼 길어진 거죠. 노년기가 길어진 만큼 내가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있는 시기가 길어진 거니까 그거에 잘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다음 일생 동안 소득과 소비의 규모가 거의 일정하다? 그렇지 않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자, 청소년기까지는 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청년기와 중장년기가 되면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은 또 이제 힘이 없어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은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더 이상 수입이 없어지고 지출만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에 이 소득과 소비는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제한된 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맞아요. 이 제한된 소득으로 살아가야 되는 기간이 바로 뭘 말하는 거겠어요? 노년기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지출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우리 언제 내가 큰 병에 걸릴지, 언제 큰 사고를 당하게 될지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관리가 중요한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절반밖에 못 풀었는데. 아니다. 조금만 더 풀면 된다. 자, 이제 3분의 2를 풀었고 3분의 1만 더 풀면 돼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자, 13번. 자산의 유형과 그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을 골라보래요. 자, 예금.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 예금은 원금과 그 다음에 조금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소정의 이자를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1년 만기다, 2년 만기다, 3년 만기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걸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이제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원금과 함께 얼마 안 되지만 소정의 이자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게 예금이죠. 맞아요. 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예요? 땅이나 건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현금화 시킬 수 있나요? 자, 이렇게 유동성이라는 거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유동성이라고 얘기하고 유동성을 다른 말로 환금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부동산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도 시장에 내놨어. 부동산을 내놓으면 바로 내 땅이나 건물이 팔리나요? 그렇지 않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는 거지. 내가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에요. 자, 채권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채무에 대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해서, 자,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돈을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채권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국채 또는 공채. 그래서 합쳐서 국공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업, 그러니까 이거 민간인 거지, 민간. 민간 개인이 발급하는 채권이 있어요. 이거를 회사채라고 하는데, 이 회사채는 약간 그 주식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 돈을 사람들에게 이제 빌리는 거잖아요. 빌려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을 이제 이자를 쳐갖고 다시 되돌려주는 거, 그걸 이제 회사채라고 하는데, 자, 이 채권이라는 거는 안정성이 높다? 자, 얘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 자산이라는 거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따졌을 때 얘네 둘은 항상 반비례 관계예요. 이 두 개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 이 수익성이 높으면 안정성은 낮고, 안정성이 높으면 수익성은 낮고, 이 두 개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이 수익성도 높으면서 안정성도 높은 자산이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다 투자를 하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 각각의 이 자산의 여러 가지 그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예금이라는 거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나의 원금이 사라질 리는 없어. 그치?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겨놓으면 이 은행이 완전히 파산해서 망해서 없어지지 않는 한은 내 재산은, 내 예금은 지켜지는 거야. 하지만 이자는 사실상 굉장히 쥐꼬리만큼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거의 없어요. 수익성은 없지만 나의 원금을 잃어버릴 리는 없기 때문에 안전성은 굉장히 높은 자산이에요. 자, 반면에 그 주식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은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막 2배, 3배, 막 5배, 10배로도 가격이 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수익성은 굉장히 높은데, 반면에 만약에 그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은 내 주식이 반의 반토막 나서 내 원금이 다 깎여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은 굉장히 낮은 자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 수익성과 안정성은 다 각각 달라요. 그렇다면 채권은 어디쯤에 있냐? 요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채권은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살짝 조금 더 낮지만 주식보다는 떨어지고, 반면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주식보다는 안전하지만 예금보다는 또 안전하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이 회사채 같은 경우도 주식이랑 마찬가지. 이 기업이 망하면 이 회사채도 날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지만 안정성이 예금보다는 떨어져. 그래서 이 중간, 이 예금과 주식의 중간 정도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이 디귿을 정답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안정성이 높다가 정답이라고 한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안정성이 높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오류가 있어요. 선생님이 보기엔 그래요. 조금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